2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강질환에서 3차 예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우리 1차 예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리 질병이 생기기 전에 질병을 예방하는 거고요. 다음에 현재 건강하다면 건강을 유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 건강하게 만드는 건강을 증진하는 거죠. 그죠? 다음에 이렇게 2차 예방이라고 하는 건 질병이 생겼으면 미리 조기 발견해서 그리고 조기 치료하자는 개념이고요. 다음에 3차 예방이라고 하는 건 재활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재활의 개념이라서 재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리치료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합병증을 예방한다던가 아니면 우리 재활을 해가지고 사회에 복귀하게 하는 거 있죠. 사회에 복귀시키고 사회에 적응시키려고 하는 거 있잖아. 이거를 3차 예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재활, 3차 예방에 해당되는 거니까 재활의 개념에 대해서 묻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볼까요? 그럼 1번에 보시면 칫솔질은 미리 질병이 생기기 전에 질병을 예방하는 1차에 해당이 될 테고요.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얘는 치료하는 거잖아요. 치료. 그러니까 얘는 2차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가 충치가 생기기 전에 치면에 있는 열구 부분을 메꿔버리는 거니까 얘는 1차 예방에 해당이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치아가 있으면 치아에 있는 면이 있죠. 치아에 있는 면, 이 면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치면이라고 하고요. 치아에 충치가 생겨서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우리 열구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치면에 있는 열구를 메꿔버리는 걸 전색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 있는 부분을 메꿔버리면 충치가 좀 덜 생기겠죠. 그러니까 얘는 1차 예방인 거고요. 다음에 불소를 도포하는 것도 우리 6개월에 한 번 가서 6개월에 이렇게 1회 한 번 가서 치과에 가서 불소 도포하는 거니까 얘도 충치를 예방하는 1차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치아를 발거한다는 건 그러니까 치아를 이렇게 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치아를 뺐으면 거기에 이렇게 다른 치아를 다시 넣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인공 치아를 만들어서 넣어야 되잖아. 뭐 임플란트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크라운을 씌운다던가 그런 재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항요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부항이라고 하는 건 식사 직전에 해서도 안 되고 식사 직후에 해서도 안 되고 운동 직후에서도 하는 건 안 좋은 거고요. 다음에 우리 처음 압력 운동은 약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바로 뭐냐면 30에서 한 40 정도의 압력으로 시작을 하는 게 좋은 거고요. 서서히 이렇게 압력을 조금 증가시키도록 해야겠죠. 다음에 이렇게 부항을 할 때는 일의 적용 시간이 한 15분에서 한 30분 정도? 요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30분 이상은 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다음에 우리가 부항요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피부가 있을 때 이렇게 유리관을 이렇게 갖다 놓는 거잖아요. 그럼 유리관을 갖다 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여기 밖은 뭐가 되는 거냐면 양압이 돼요. 그럼 이 유리관 안쪽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음압이 되면서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잡아 끌어올리면서 여기가 바로 뭐냐면 간접적으로 온을 적용을 해서 얘가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부항요법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피부를 잡아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음압의 원리에 의해서. 그런데 정맥류는 피부가 울퉁불퉁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잡아 끌면 정맥류가 훨씬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정맥류는 부항요법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다음에 부항요법을 할 때 우리 건식부항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다음에 뭐가 있냐면 습식부항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건식부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건식부항은 이렇게 피를 뽑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습식부항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피를 뽑는 거거든요. 그럼 이 피를 뽑는 습식부항일 때 사혈량은 피를 뽑는 양은 1회에 10cc를 넘지 않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침할 때 간호보조활동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자침이라고 하는 건 침을 놓는 행위를 해요. 얘기를 해요. 침을 놓는 행위를 우리 자침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유침이라고 하는 건 침을 꽂아 놓은 채로 유지하는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발침이라고 하는 건 침을 제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침이라고 하는 건 침을 꽂아 놓은 채로 유지하고 있는데 체위를 변경해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체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혼침이라고 하는 건 침으로 인해서 지금 부작용이 나타난 거거든요. 이렇게 침으로 인한 부작용, 침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나타났으니까 우리 한의사에게 보고를 해서 이렇게 침을 제거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침하지가 아니라 침을 제거해 줘야죠. 침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났으니까. 다음에 발침, 침을 제거하는 발침일 땐 빠르게 뽑는 게 아니라 천천히 뽑는 게 좋은 거고요. 다음에 침을 제거했어요. 그럼 침을 제거했으면 남은 침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사용한 침은 알코올로 닦아서 재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14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부 위장관 조영술이 예정된 환자를 위한 교육 내용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상부 위장관이라고 하는 건 우리 식도라던가 아니면 위라던가 아니면 우리 십이지장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십이지장의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조영제를 먹고 이 조영제가 내려가는 그걸 갖다가 투시도, 이 투시도를 통해서 이 식도나 위나 십이지장에 병변이 있는지 확인하는 걸 상부 위장관 조영술이라고 하죠. 그럼 얘는 여러분 조영제를 먹고 조영제가 내려가는 그 투시도를 검사하는 거지 고주파를 이용한 검사가 아니에요. 다음에 이렇게 식도나 위나 이렇게 십이지장, 여기가 식도고요. 다음에 여기가 위고요. 다음에 여기가 바로 뭐냐면 십이지장이잖아요. 그럼 식도나 위나 십이지장의 이런 병변을 확인하려면 여기에 음식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검사 전에 8시간 동안의 금식을 하는 건 좋은 거고요. 다음에 우리가 여기가 내려가는 투시도 검사를 하는데 여기 공기가 차 있으면 여기가 투시도 검사가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사 중에 껌을 씹는다던가 담배를 핀다던가 검사 전에 뭐 껌을 씹는다던가 아니면 검사 전에 이렇게 빨대 같은 거를 사용한다던가 하면 안 되거든요. 다음에 여러분 이 상부 위장관 조영술을 하게 되면 조영제로 바륨을 사용하게 돼요. 이 조영제로 바륨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바륨의 부작용이 변비, 분변 매복, 분변이 매복되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 후에 변비랑 분변 매복에서 매복된 변을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많이 하는 거지 수분 섭취를 제한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 바륨이라는 조영제를 사용하게 되면 검사 후에 흰색 변을 보게 되는 건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1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담 검사 방법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객담은 이렇게 농축된 객담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농축된 객담을 받아야지만 검사가 정확해요. 그럼 이 농축된 객담을 받으려면 자고 난 다음에 밤 사이에 농축된 객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른 아침에 객담을 받는 거지 잠자기 전에 받는 게 아니고요. 다음에 검체 용기에 침을 모으는 게 아니라 침이 아니라 객담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객담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객담 배양 검사 시에 일반 용기에 받는 게 아니라 멸균된 객담 배양 용기, 그 용기에 받는 거지 일반 용기에 받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뭐 이렇게 클로로헥시딘 용액을 가글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농축된 객담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글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수집된 객담은 이 객담 검체 용기에 객담이라는 검사라는 라벨을 붙여서 검사실로 신속하게 보내는 건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16번의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성 폐결핵 환자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격리 치료를 하고 있는데 자주 문을 열어서 환기하면 안 될 거예요. 다음에 환자가 입었던 환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분리 세탁하고 난 다음에 일광 소독하면 되죠. 왜 의류나 침구는 결핵 환자의 의류나 침구는 무슨 소독을 하면 되는 거냐면 일광 소독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일광 소독할 때 자외선이 뭐가 있냐면 살균 효과가 있잖아요. 네, 살균 효과가 있는데 얘가 결핵균을 살균하는데 이 자외선이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류나 침구는 폐기하는 게 아니라 일광 소독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 활동성 폐결핵 환자는 호흡기계 질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실에 들어갈 때 N95 마스크를 착용하는 건 좋은 거고요. 다음에 객혈을 한다고 하면 뱉지 말고 삼키게, 이 객혈, 혈액을 삼키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이건 바로 뭐냐면 객혈을 할 때는 일단 절대 안정을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 절대 안정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상체를 이렇게 올려준다거나 아니면 이 객혈을 하게 되면 의사소통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필기도구 같은 거를 줘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항결핵약은 채소입니다, 여러분. 최소 6개월은 복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어졌다고 임의로 중단하는 게 아니라 의사의 처방 하에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의사가 중단해도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중단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증상이 없다고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17번의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슐린을 투여 중인 당뇨병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당뇨병 환자는 혈당이 이렇게 높은 것도 문제지만 갑자기 저혈당에 빠질 때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갑자기 저혈당에 빠지면 뇌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뇌세포가 파괴되게 되고, 한번 파괴된 뇌세포는 재생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혈당에 대비를 해서 저혈당 시는 설탕물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초콜릿이라던가 당이 많은 이렇게 꿀물이라던가 뭐 이런 거, 초콜릿이라던가 이런 걸 먹게 하는 거니까 답은 1번이 맞고요. 다음에 인슐린은 피내 주사가 아니라 피하 주사로 놔야 되는 거죠. 왜 피내 주사는 검사용이지 이렇게 주사를 놓는 목적이 아니에요. 피내 주사는 살짝 떠가지고 부풀어 오르는 정도를 보는 거라서 얘는 피내 주사는 주로 검사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사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피하 주사로 놔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발이 괴사될 우려가 많잖아요. 그래서 발을 절단할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발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달아야 되는데 발이 건조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발이 건조되면 이게 쫙쫙쫙쫙 갈라지면서 거기 안에 세균이 침투해서 감염에 대한 우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 건조를 막기 위해서 보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로션이나 오일로 발라줘야 되는데, 그런데 발가락 사이사이는 습기가 많기 때문에 발가락 사이사이만 보습제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발에는 보습제를 사용하는 거고요. 다음에 절대 안정은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당뇨병 환자도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 적합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지 운동을 제한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에 우리가 식전 혈당, 식전의 공복시 혈당을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식전 공복시 혈당을 측정을 하는 거지 식사 직후의 혈당을 측정하는 게 아니니까 18번의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1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를 위한 식이교육 내용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식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도 괄약근이 있고 여기에도 괄약근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괄약근을 우리 분문 괄약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분문 괄약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여기 있는 괄약근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유문 괄약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분문 괄약근이 식도 하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식도 하부 괄약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 식도
식도 하부 가략근이 느슨해지면 우리가 음식물이 식도에서 이렇게 위로 넘어가면 식도 가략근이 꽉 조여지면서 이 위로 넘어간 음식물이 다시 위로 넘어가면 식도로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식도 하부 가략근이 지금 이완돼서 느슨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려간 음식물이 다시 식도로 이렇게 역류돼서 올라가는데 문제는 여기 위에 HCl이라는 염산이 있잖아요. 그럼 이 염산까지 같이 올라가면서 식도가 타는 듯하게 아픈 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죠. 그럼 이럴 때 이렇게 위를 자극하는 고지방 음식 먹게 되면 더 이렇게 역류하게 되니까 안 되고요. 다음에 식후에 똑바로 누워버리면 위에 있는 음식물이 더 위로 이 식도로 잘 넘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식후 곧바로 누우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도 이런 일이 이렇게 위에 있는 음식물이 곧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자기 전에도 뭐 이렇게 야식을 먹는다던가 그러면 안 되고요. 다음에 이 환자는 이렇게 베개 있죠. 이 베개를 높은 베개를 사용해서 위에 있는 음식물이 식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곧바로 눕는 거 안 좋은 거고요. 다음에 위를 자극하는 음식은 고지방도 위를 자극하지만 초콜릿 같은 거나 카페인 같은 것도 위를 자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안 먹는 게 좋고요. 다음에 많이 먹으면 여기 있는 게 쑥 잘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소량씩 자주 섭취하는 건 좋은 거고요. 다음에 맵고 짠 음식도 위를 자극하니까 이렇게 잘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지 않는 게 좋고 피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19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흉부가 지금 쥐어짜듯이 아픈 흉통과 좌측팔로 반사되는 통증을 호소하고 있대요. 그럼 이건 우리가 뭐를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냐면 협심증을 의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심장에 이렇게 있을 때 심장한테 영양소를 이렇게 공급해주는 동맥을 관상동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관상동맥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관상동맥이 이렇게 좁아진 거죠. 이렇게 관상동맥이 이렇게 좁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심장으로 가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겠죠. 혈액의 양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산소의 양도 줄어들고 그러면 심장으로 오는 혈액과 산소의 양은 적은데 심장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과부하가 걸리면서 심장이 쥐어짜듯이 아픈 통증이 나타나는 걸 우리 협심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여기서 이 심장이 우리 어디 있냐면 좌측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좌측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 협심증에 있는 이 여기 흉통이 있을 때 이 흉통이 정말 너무 지나치게 아프면 이렇게 좌측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좌측팔로 통증이 방사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협심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럴 때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의 양과 산소의 양이 적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소를 투여하면 지금 산소가 적어서 흉통이 오는 거니까 산소를 투여하면 좋은 거고요. 다음에 지금 심장으로 들어오는 산소의 양이 적으니까 우리가 절대 안정을 해서 O2를 소모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산소의 양. 우리가 움직이면 O2가 소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안정을 해가지고 O2가 소모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카페인 음료는 마시는 게 아니고요. 다음에 흉부에 냉찜질을 출혈도 아닌데 지금 출혈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냉 적용할 필요 없는 거고요. 다음에 니트로글리세린은 먹는 거거든요. 그럼 이 협심증일 때 이 니트로글리세린을 먹는 건데 이거는 설화제죠. 그래서 얘가 혀 밑에 녹여서 먹는 거지 물과 함께 삼켜서 먹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2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대상자에서 지금 골절이 위험이 높은 경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흡연력이 없는 건 좋은 거겠죠. 그죠? 다음에 골밀도가 높다는 건 뼈가 튼튼하다는 건 얘도 좋은 거고요. 다음에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잖아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복용하는 것도 좋은 거고요. 다음에 우리 골절이 위험이 있거나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들은 체중을 부하시키는 운동을 하면 좋겠죠.
체중을 부하시키는 운동을 하면 좋은데 이 체중을 부하시키는 운동이 바로 뭐냐면 걷기잖아요. 그러니까 걷기 운동을 하는 건 좋은 거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3개월 이상의 부신피질 호르몬제나 아니면 우리 항응고제 같은 거, 혈전을 방지하는 약물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뭐 헤파린이라는 거, 이런 아스피린 같은 거, 이런 항응고제, 혈전 방지 약물이나 이런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먹으면 뼈가 약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뼈가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개월 이상의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건 뼈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환자가 지금 바로 뭐냐면 골절의 위험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5번을 모른다 하더라도요. 나머지가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5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2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침상 머리를 한 30도 정도 올려주는 이유는 내압 상승을, 지금 2개 내압 상승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똑바로 누워있으면 심장에 있는 혈액이 이렇게 내려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뇌에 뭐가 많아지죠, 여러분? 혈액의 양이 많아지죠. 그럼 우리 혈액의 양이 많아지면 압력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뇌압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한 30도 정도 올려서 심장에 있는 혈액이 내려오지 못하게 하면 뇌압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두부를 한 30도 정도 올려서 뇌압 상승을 방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번의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2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난자의 수정과 착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거든요. 그러면 성별은 난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난자 같은 경우에는 염색체가 XX고요. 다음에 이 정자 같은 경우에는 XY잖아요. 그럼 이럴 때 얘가 이렇게 만나면 XX가 돼서 여자가 되고요. 다음에 이렇게 만나면 XY가 돼서 이거는 남자가 되겠죠. 다음에 여기가 XX가 만나면 XX가 돼서 여자고, 얘가 이렇게 만나면 XY가 돼가지고 남자잖아요. 그럼 이 Y 염색체가 있어야지만 남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별은 난자가 아니라 Y 염색체가 있는 정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난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여기가 바로 뭐냐면 자궁이 되고요. 다음에 여기가 바로 뭐냐면 질이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요럴 때 이 난관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를 갖다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난관의 팽대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난소에서 이렇게 난자가 이렇게 배란이 되게 되죠. 그럼 난자가 이렇게 가게 되고요. 다음에 질을 통해서 정자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난관의 팽대부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수정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럼 이 난관의 팽대부에서 수정이 되고 난 다음에 분열을 시작해요. 수정란이. 여기서 수정이 되면 수정란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난관의 팽대에서 수정이 되고 이 수정란이 분열을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착상된 후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수정되고 이 난관의 팽대부에서 분열을 시작을 하는 거니까 틀렸고요. 다음에 여기서 수정이 됐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자궁으로 3일에 걸쳐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 여기 자궁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는 걸 착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3일에 걸쳐서 내려오고 착상은 한 7일 정도 걸리면 되는 거지 3주 이상 되는 게 아니고요. 다음에 여기 있는 난관의 팽대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이 난관의 팽대부에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거 좋은 거고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죠? 다음에 이 수정란은 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정자가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난관의 팽대부에서 난자랑 정자가 만나면 여기서 만나는 게 바로 뭐냐면 수정란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자도 22개의 일반 염색체가 있고요. 다음에 1개의 성염색체가 있는데 얘는 XX라는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얘는 XY라는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난자는 이 22개의 일반 염색체랑 1개의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요. 정자도 22개의 일반 염색체랑 보통 염색체랑 1개의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서 2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네 2개가 만나면 46개, 23쌍의 염색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정란은 22쌍의 보통, 왜 22개가 만나니까 22쌍의 염색체랑 1개가 만나니까 1쌍의 성염색체라가 되어 있으니까 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2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회 이상 연속해서 유산이 된다는 건 우리 뭘 가려야 되는 거냐면 3회 이상 연속해서 유산한대잖아요. 그러면 이건 습관성 유산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답은 보지 않아도 그냥 3회 이상 연속해서 유산하면 습관성 유산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1번의 계류 유산이라고 하는 건 지금 자궁이 개대가 안 됐어요. 지금 자궁 경부가 개대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갖다가 보세요. 여기를 갖다가 사람 목처럼 생겼다가 그죠? 목경자를 써서 자궁 경부라고 하거든요. 지금 여기 자궁 경부가 열렸으면 아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자궁 경부가 열리지 않아서 아기가 있는데 여기 지금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사망한 채로 남아 있는 걸 갖다 계류 유산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절방 유산이라고 하는 건 얘도 역시 자궁 경부가 개대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태아를 살릴 수도 있는 유산을 절방 유산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우리 유산 방지 주사 같은 거 놔줘죠. 유산 방지 주사. 그럼 유산 방지 주사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프로게스테론이죠. 프로게스테론. 이 프로게스테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임신을 유지시켜주고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자궁 경부가 개대되지 않고 아기가 죽어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태아를 살릴 수도 있어서 이 유산 방지 주사인 프로게스테론 주사를 놔줘가지고 태아를 살릴 수 있는 유산이 바로 절방 유산이고요. 다음에 불가피 유산이라고 하는 건 자궁 경부가 개대됐어요. 개대돼가지고 아기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유산, 불가피하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유산을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불가피 유산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태아랑 태아 부속물이 완전히 밖으로 배출되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완전 유산이라고 하고 태아랑 태아 부속물이 완전히 배출되는 게 아니라 일부 자궁각 내에 남아있으면 그건 무슨 유산이라고 하는 거냐면 불완전 유산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는 3회 이상 연속된다고 하니까 습관성 유산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2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정상 질식분만을 했대요. 제왕절개가 아니라. 그럼 이런 산욕기 산모를 돕는 활동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정상 질식분만을 했으면 우리 회음절개술을 해줬겠죠? 회음 절개술을 해줬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 회음 절개술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요도가 있고 질이 있고 항문이 있죠. 여기가 바로 질이잖아요. 그럼 이 질 부위를 이렇게 여기 부분을 쑥딱 잘라준 거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빠져나오기 쉽게 만들어준 거죠. 그럼 여기를 회음을 절개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나중에 슈처 꼬매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 부위가 퉁퉁퉁퉁 부어오르고요. 그리고 여기에 통증이 굉장히 심하겠죠, 여러분. 그럼 이렇게 부종과 통증이 심할 때 우리가 24시간 이내에는 냉을 적용을 해서 퉁퉁 부어오른 걸 가라앉히면서 통증을 가라앉히는 거고요. 다음에 24시간 이후에는 온을 적용을 해서 얘가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서 온과 냉, 부종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통증을 가라앉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분만 직후니까 24시간 이내죠. 그러면 여기에 냉을 적용한다. 맞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가 분만 직후는 지금 아기 낳고 막 바로잖아요. 그러니까 침상 안정을 하는 거지 복도를 걸어 다니는 게 아니고요. 다음에 우리 분만 직후에 땀이 나는 건 정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임신 기간 중에 세포 내에 축적된 혈액, 이렇게 축적된 이런
축적된 이런 액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 축적된 이런 정체된 액체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땀을 많이 나는 건 너무 정상적인 거거든요. 다음에 이거는 수술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제왕절개 수술을 했으면 금식을 할 텐데 제왕절개가 아니라 지금 정상 질식 분만을 하면 금식을 할 필요가 없죠. 다음에 분만 후에 자연 배뇨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자연 배뇨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연 배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자연 배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도 안 되면 그때 유치 도뇨라기보다도 이렇게 단순 도뇨라도 해가지고 정체된 이 소변을 배출해야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의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목욕하고 난 다음에 우리 제대 부위 75% 알코올로 75% 알코올 70%대 이 70%대 알코올로 소독해 주는 거 좋은 거죠. 다음에 여러분 목욕 후에 수유를 해야겠죠. 우리 목욕 후에 수유를 하는 거지 목욕 직전에 수유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다음에 목욕물의 온도는 한 40도씨 정도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럴 때 간호조무사의 팔꿈치를 담가 봐서 따뜻할 정도면 이게 따뜻한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다음에 목욕을 할 때는 두에서 미의 방향으로 닦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머리 두자고요. 다음에 여기는 꼬리 밑자죠. 그러니까 이건 얼굴에서부터 먼저 닦아줘야겠죠. 그죠? 다음에 목욕 중에 푸르게 이렇게 변하면 지금 체온 유지가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즉시 목욕을 중지해야죠. 즉시 목욕을 중지하고 그리고 따뜻한 수건으로 이렇게 감싸서 아기의 체온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목욕물에 담가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26번의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